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순간의 전요은, 권태윤, 배주아입니다. 반가워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 어떤 곳인지 짐작 안 가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순간 혹시 어떤 프로그램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저희 프로그램은 현생을 살며 지치고 상처받은 여러분을 위해 다시금 삶의 동력을 얻는 과정을 따뜻하고도 실질적으로 알려주는 방송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다친 마음을 개화해줄 노래 한 곡 들으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바지랑이 긴 입으시고 포근해진 얼음은 겨우 녹아내릴 것만 같아. 동지서 딸기 낙인 밤 지나 헤매었던 발걸음 있잖아. 그때가 기억조차 안 나.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해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소리 없이 일렁이며 떨고 있는 초라한 맘은 흐르는 물에 연꽃처럼 전부 멀어져 갈 거야. 넌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해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햇살에 깜빡깜빡 미끄러지듯이 우린 사르르르 기지개 피듯 두 팔 벌린 꽃들처럼 그대 꿈도 내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만 혼자만 남아 시들지는 않을까. 괜찮아 언젠가 다르게 피어날 거야. 나는 그런 널 기억할 거야.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해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햇살에 깜빡깜빡 미끄러지듯이 우린 사르르르 기지개 피듯 두 팔 벌린 꽃들처럼 그대 꿈도 내놔. Tracksuits and red wine, movies for two.
청년의 건강, 소득, 직업, 사회와 삶에 대한 만족 등을 두루 살폈는데 청년 10명 중 3명은 심리적 탈진, 즉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뉴스 속 숫자들,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셨나요? 10명 중 3명? 숫자로 보면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내 옆에 친구, 앞자리 직장 동료,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치열하게 하루를 보낸 당신에게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라는 안도감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안의 회복을 꿈꿀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는 순간의 첫 번째 코너, 불안의 회복 시작하겠습니다. 불안은 늘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의 특성을 보고 치료해야 할 병으로 인식하고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정신의학적으로 이를 병으로 진단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불안한 진정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 삶에 너무나도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불안이 실존의 조건이고 인간의 존재 방식 그 자체라고 해석합니다. 불안함은 자신의 삶과 자신을 더욱 이해하고 연결시켜줄 수 있는 과정인 것이죠. 실존주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라고 말하며 불안하다는 것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정해진 선로로만 달리는 기차는 내일의 경로를 걱정하지 않듯 오직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인간만이 이 현기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불안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편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아파할까요? 불안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향해 던지는 가장 정직한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의 깊은 뿌리에는 내가 나를 정말 잘 키워내고 싶다는 내 삶에 대한 진심과 애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로 인한 정직한 신호를 틀린 것 혹은 빨리 고쳐야 할 오답으로 여길 때 생겨납니다. 찾아온 불안을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로 억누르느라 더 큰 에너지를 써버리고 결국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며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고통을 배로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불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불안이라는 파도를 완벽하게 잠재울 수 없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한 파도는 계속해서 칠 겁니다. 다만 그 파도가 밀려올 때 불안이라는 파도를 억지로 지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불안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존재하는 이유 혹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조금은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앞서 나온 뉴스 음성처럼 우리 중 아주 많은 사람이 각자의 불안을 안고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너를 통해 불안이 나 혼자 혹은 대다수가 가지는 문제도 아닌 자유롭고 건강하게 자신의 진정한 삶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이 코너가 다시 한번 용기 내어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최애 노래 들려드리며 코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거야.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겁내지 말고 마주 앉아봐. 찬란한 그림이 된단다.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비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슬프고도 외로운 밤이 찾아오지 않는 날 모든 게 애틋할 거야.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너의 눈.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 검은 기름이 바다를 뒤덮었습니다. 당시 유출된 원유는 약 12,000kl. 대한민국 최악의 해양 오염 사고로 기록된 허베이 스피리츠호 기름 유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집중하려는 건 사고 자체가 아닙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들은 정말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피해 회복에서는 태안 기름 유출 사고와 회복적 정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건은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레인과 홍콩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기름은 태안 해안 전체로 퍼졌고 어민들과 주민들은 생계를 잃었습니다. 특히 관광업과 양식업의 피해가 매우 컸는데요. 당시 주민들 중 일부는 물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법적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해줄 권태윤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어떤 판결들이 있었나요? 이 사건은 단순 사고로 끝난 게 아니라 굉장히 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우선 형사재판에서는 예인선 선장과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이 인정됐고, 민사적으로는 피해 주민들이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혹시 판결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먼저 대법원은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선 측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장과 항해사들이 위험 상황을 미리 발견하고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요. 결국 위험을 예방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상할 수 없는 사고였다기보다는 충분히 막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본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측의 책임도 일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유조선 측 역시 접근하는 크레인을 발견한 뒤 빠르게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인가요? 네, 특히 중요한 건 마지막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삼성중공업이 단순히 장비를 운영할 회사가 아니라 실제 선박 운항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주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안전관리 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책임이 삼성중공업 측에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배상도 실제로 이루어졌나요? 네, 사고 이후 피해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약 12년에 걸쳐 배상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피해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단순히 몇 번의 재판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2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네요. 맞습니다. 법원은 어민들의 생계 피해뿐만 아니라 관광업 손실, 지역 경제 피해 등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약 4,329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채권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도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 피해 배상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4천원 상당의 배상, 정말 그걸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는 그 자체로 보면 많아 보이지만 피해 어민들이 요구한 금액 약 4조 2천억 원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금액적인 보상만으로 피해가 전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주민들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불안감을 오랫동안 겪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법은 과연 사람들의 삶까지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겠습니다. 회복적 사법과 공동체 회복을 연구하고 계신 전요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회복적 정의라는 개념이 일반적인 처벌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법은 누가 잘못했는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회복적 정의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어떻게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무너진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누가 잘못했는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회복적 정의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어떻게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무너진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은 회복적 정의가 이루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부분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원봉사였습니다. 당시 전국에서 약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을 찾았는데요. 사람들은 단순히 기름을 닦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피해 주민들에게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법적 배상보다도 그런 사회적 연대 속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회복에 참여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법은 피해를 금액으로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삶 전체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어민들에게 바다는 단순히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이자 기억이 담긴 공간이었죠. 그런데 사고 이후 일부 주민들은 장기간 불안감과 우울감을 겪었고 생계 문제로 공동체 내부 갈등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복적 정의는 단순히 얼마를 배상했는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다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돼?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회복에 참여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법은 피해를 금액으로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삶 전체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어민들에게 바다는 단순히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이자 기억이 담긴 공간이었죠. 그런데 사고 이후 일부 주민들은 장기간 불안감과 우울감을 겪었고 생계 문제로 공동체 내부 갈등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복적 정의는 단순히 얼마를 배상했는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다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까지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안 사건 이후 법원은 책임의 주체를 밝혀냈고 기업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단순한 사고로 넘어갈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 법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분명히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동시에 법의 한계도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은 금전적인 피해를 계산하고 배상액을 확정할 수는 있었지만 피해자들의 삶 전체를 완전히 이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오늘날 회복적 정의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이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남긴 것이죠. 오늘의 다시 일어난 순간에서는 태안기름 유출 사고와 회복적 정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정의는 단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까지 포함해야 할까요? 어쩌면 진정한 정의란 판결문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책임을 끝까지 고민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배주아 그리고 권태훈 변호사님, 전유홍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12:45 on a Tuesday, and I don't really care what you say. I'm just getting off my face tonight. 'Cause I'm just trying to live till the weekend, and I don't know how I'm supposed to breathe when everything you say is playing on my mind. You don't know where I've been, and you don't know what I'm drinking. I need a moment to think about nothing at all. Oh baby, you gotta stop. I see that you're calling. I told you that I ain't picking up. I know that you wanna start, 'cause we got our problems. I love you but I just need tonight off. It's getting pretty deep in the AM, and I should go home but I'm staying. I'll be sleeping on the cold floor tonight. Oh, I hope you'll understand in the morning that this is just my problem that I'm solving. Yeah, I got a lot of stuff on my mind. I don't know where I've been, and what the hell am I drinking? And I can't help but to think, yeah, it's all my fault. Oh baby, you gotta stop. I see that you're calling. I told you that I ain't picking up. I know that you wanna start, 'cause we got our problems. I love you but I just need tonight off. Oh, one night, just one night off. Oh, oh, baby, you gotta stop. I see that you're calling. I told you that I ain't picking up. I know that you wanna
just need tonight off. Oh, just one night off. I love you, but I just need tonight off. It's 12:45 on a Tuesday. I don't really care what you say. I'm just getting off my face tonight.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오늘도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네요.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미래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가끔은 나만 제자리에 멈춰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걸요. 오늘 하루를 견뎌낸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요. 내일의 당신도 분명 괜찮을 것입니다. 지친 하루 끝에 작은 위로가 필요한 시간, 하루의 회복에서는 광고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광고는 단순히 상품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기도 하죠. 짧은 한마디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틸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시험 잘 봤어? 아니, 완전 망했어. 괜찮아. 다음에 다시 잘 보면 되지 뭐. 거기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합격이야! 변변치 않은 살림이었지만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에도 고기!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번번이 떨어지는 입사 소식에도 밥이나 먹어라. 내가 무슨 역시로 밥을 먹어.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는 네? 언제나 고기가 올라가 있었다. 맛있네. 엄마에게 고기 반찬은 어떤 의미였을까? 끝내 물어보지 못한 질문들을 곱씹으며 엄마의 마지막 온기가 남은 반찬들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힘이 들면 지금 뺐다며.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우리 데이트나 할까? 연차 쌓여서 지금 건데 무슨 왜? 내가 맛 좀 안 하는데? 가자. 어떨까? 난 항상 그래 너의 편이니 네 마음 편하게 있어줄게. 은우야. 너와 걷는 이 순간은 나에겐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들. 괜찮았어 오늘 하루 힘을 내요 우울해도 거울을 보며 바라보며 그냥 웃어줘. 괜찮았어 오늘 하루 걱정 마요 내일 하루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어. 수고했어 오늘 하루 용기는 내 발걸음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강놀, 잘생겼지? 수고했어 오늘 하루 칭찬할게 너의 하루 넌 잘했어 최고였어 이 밤을 편하게 즐겨. 넌 잘했어 한참은 더 따뜻할 우리의 날들. 방금 들으신 광고 어떠셨나요? 요즘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하라는 말보다
잠시 쉬어도 괜찮다는 말이 더 필요한 순간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광고는 단순히 제품의 기능이나 장점을 강조하기보다는 현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근 광고들은 소비를 단순한 구매 행위로만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감정과 경험에 연결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광고 방식을 감성 마케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광고 역시 지친 사람들의 일상과 감정을 섬세하게 보여주며 시청자가 스스로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특히 잔잔한 음악과 느린 화면 전개, 그리고 쉬어도 괜찮다는 메시지는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며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게 됩니다. 즉, 광고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넘어 현대 사회 속 불안과 피로를 이루어하는 하나의 콘텐츠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좋은 광고는 물건만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까지 오래 남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게 해주고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을 전해주는 것. 어쩌면 그런 점에서 이 광고는 누군가에게 작은 기댈곳이 되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불안한 날은 찾아오고 지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 또한 우리의 가정 중 하나가 아닐까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힘들진 않았나요? 나의 하루는 그저 그랬어요. 괜찮은 척하기가 혹시 힘들었나요? 난 그저 그냥 버틸만 했어요. 솔직히 내 생각보다 세상은 독해요. 솔직히 난 생각보다 강하지 못해요. 하지만 힘들다고 어리광 부릴 수는 없어요. 버틸 거야, 견딜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버틴다고 계속 버텨지지는 않네요. 그래요, 나 기댈 곳이 필요해요. 그대여 나의 기댈 곳이 돼줘요. 당신의 고된 하루를 누가 달래주나요? 다 녹여달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솔직히 난 세상보다 한참 부족해요. 솔직히 난 세상만큼 차갑지 못해요. 하지만 힘들다고 어리광 부릴 수는 없어요. 버틸 거야, 견딜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버틴다고 계속 버텨지지는 않네요. 그래
항상 나 세상이 날 알아주길 바래 실은 나 세상이 날 안아